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유난히도 덥고 비도 많이 내린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September, 9월이라는 말이 반갑게 느껴지죠. 사색과 고뇌의 9월이 열렸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문학으로 시로 삶을 나누고 세상을 함께 건너갈 김은자입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뵙는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에 만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까요? 8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가 바뀌었을 뿐인데요. 두 개의 다른 계절이 느껴지면서 아주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뭇잎 소리, 바람 소리, 풀잎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바삭바삭 마른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무들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시인이 그랬던가요? 9월은 삶과 죽음이 지나가는 달이라고, 하늘이 열리는 달이라고. 많은 시인들이 9월을 노래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사과는 사과나무 가지에서 있고 대추는 대추나무 가지 위에서 있고 너는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읽는다 라고 노래했죠. 그런가 하면 안도현 시인은요.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르만 헤세는요. 9월을 여름이 그의 마지막을 향해서 조용히 몸부림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모쪼록 9월 좋은 일만 일어나는 달이기를 바라봅니다. 향기가 풍기는 계절이었으면 좋겠고요. 깊은 옹달샘, 맑은 사람끼리 함께 헤엄쳐가는 계절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기온이 식으면 그리움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요. 문득 어머니 생각도 좀 나고요. 지난 여름 미국 방문한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한 옛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동포사회에 우울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쿵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함께 문학을 나누면서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가 갖는 특수성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를 쓴다고 해도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스모스가 피었어.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너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나 봐. 이 말이 사랑해 라는 말 같아. 뭐 이렇게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죠. 직설적이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요.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시이기도 합니다. 시 한 편을 저의 해설과 감상을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메말라갈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메마른 세상에 담비 같은 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강하 시인의 버드나무 미용실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낭독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 미용실 이강하. 세상의 고비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머리카락 솎아내는 바람의 손놀림이 한 번도 중심을 벗어난 적 없는 달팽이관이 환해지는 길, 파르스름한 가마가 열리는 길, 버드나무 잎을 헤아리다가 연못 속 금붕어 소리를 빨아들이는 나비들의 춤사위가 시작되는 곳이라죠. 아메리카 커피향이 잡담처럼 술술 풀려나와 세상에 하나뿐인 모자를 완성하기 위한 새의 호로록거림이, 저만치 오는 외로움이 허이허이 내쫓는 노루 걸음이,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버들필이 부는 곳이라지요. 저만치 오는 두근거림이, 까만 머리카락의 물결이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선택된 잎들이 단아한 몸매가 될 때까지 휘파람을 부는 곳이라지요. 온전한 나무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되는 것이라지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나무 속이라도 좋고 미용실 한가운데라도 좋고요. 서 있는 그곳이 편안하게 느껴지십니다. 그 버드나무 미용실 어디 있어요? 주소를 따내고 싶은 그런 시죠. 이 시는 이강하 시인의 시집 붉은 첼로에 실린 시입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감상하면서 좋은 생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고비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머리카락 솎아내는 바람의 손놀림이 한 번도 중심을 벗어난 적 없는 달팽이관이 환하게 열리는 길, 환해지는 길, 파르스름한 가마가 열리는 길, 버드나무 잎을 헤아리다가 연못 속 금붕어 소리를 빨아들이는 나비들의 춤사위가 시작되는 곳이라지요. 이 시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시의 제목처럼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 모습을 그리셨기가 아마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매만지는 미용실을 그렸다고 하면은요, 약간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버드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시에서 사실은요, 미장원이나 버드나무나 어떻게 보면 동의어이기도 해요. 다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고비에서 가장 편한 곳은 땅 위와 물속 소리를 빨아들이는 춤사위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편한 곳은요, 아무 소리도 없고 고요한 곳일 것 같기도 한데요. 머리카락 솎아내는 바람의 손놀림이 요란한 곳. 그 시인은 도대체 왜 그곳이 편하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달팽이관이 환해졌다가도 파르스름한 가마가 열리기도 했다가도 또 버드나무 잎을 헤아리다가 종래는 연못 속 금붕어 소리를 빨아들이는 그곳이 왜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버드나무 한 그루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요, 이 시기는 상당히 회화적이 되면서 이해가 빨라집니다.
버드나무가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같은 나뭇잎들이 바람이 내는 길을 따라서 가르마처럼 잎줄기를 가르기도 하고 나무 밑둥지가 훤히 내보이기도 하고요. 그 그림 하나 서사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일까요? 시인은 살면서 고비에서 가장 편한 곳이 땅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 연못 속 금붕어 소리까지 빨아들이고 그 위에서 나비들이 춤 사이에 시작되는 버드나무 미용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도 고비, 어려움 속에서요. 고비 속에서도 가장 편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 솎아내는 바람의 손놀림이 한 번도 중심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맞고 있는 버드나무 한 그루 상상해 보면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잎줄기, 잎은 축축 늘어져서 땅에 닿을 것 같잖아요. 버드나무가.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중심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시인은 아무리 삶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모진 풍파가 불어와도 중심만 잃지 않으면 심지 곧게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난관을 고비라고 말하죠. 고비, 난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관문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겠는데요. 시인에게는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관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아메리카 커피향이 잡담처럼 술술 풀려나와 세상에 하나뿐인 모자를 완성하기 위한 새의 호로록거림이, 저만 치우는 외로움이, 허이허이 내쫓는 노루걸음이,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버들필이 부는 곳이라지요. 그러니까요. 세상 모든 고비가 이 식귀에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커피향, 새의 호로록거림, 외로움을 허이허이 내쫓아버린 노루걸음, 나무가지에 걸터앉아 피리 부는 곳, 그 모든 것을 새의 지저김도, 외로움도, 외로움을 내쫓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뿐인 모자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모자라. 그러게요. 삶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모자를 완성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자연스러워지고요. 또 같이 있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식귀에서 그 모든 모습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극히 자연스럽지만 극히 은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자를 완성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저만치 오는 두근거림이, 까만 머리카락의 물결이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선택된 잎들의 단아한 몸매가 될 때까지 휘파람을 부는 곳이라지요. 온전한 나무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되는 것이라지요. 두근거림을 까만 붓과 투명하도록 맑은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식기입니다. 울음도 외로움도 두근거림도 모두 승화시켜 버렸어요. 그 버드나무 잎새가 소통하면서 계절이 다 갈 때까지 휘파람을 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택된 잎들을 다 떨구고 단아한 몸매가 되는 순간이 온전한 나무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식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버드나무를 뒤흔들던 바람도, 바람에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던 그 잎새도 모두 단아한 몸매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너무 맑아서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버드나무 한 그루를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드나무에 바람을 한번 실려보낼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가 그려질 겁니다. 사뭇 흔들리다가
바람에 늘어진 가지들이 쭉 갈라져서 서로 다른 편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바람에 나무 옹이들이 보이기도 하고 나무 아래 연못 위에서는 나비들의 춤 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갈라지면서 울고 소통하고 노래하다 보면 때가 되면 다나 몸매의 온전한 나무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쉬워지곤 하잖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버드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수많은 바람을 접하고 파란만장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중심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기에 어쩜 이 시는 그 어려운 고비마저 순하게 그려냈을까요? 이 시를 쓴 이강하 시인은요. 1966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2010년 개간 시와 세계 신인상 15분에 3편이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화몽, 붉은 첼로 등이 있습니다. 도래문학상, 백교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시와 세계 시학회, 시산맥, 변방시동인, 울산문인협회, 울산팬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울산 매일신문사 필진으로 문화산책 코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나무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 이 순간 저 순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한 나무가 진정한 나무가 되는 것, 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현대인들의 소멸해가는 신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사유로 고발해준 미학적인 시였습니다. 윤도현이 불렀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나누는 뉴욕 최대의 한인 라디오 방송 1660 AM 뉴욕 K-라디오 김은자의 식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나 문학 주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뉴욕에 유학 중인 한국인 부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록한 쿼런틴이라는 책이 출간돼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검사는 물론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미국의 의료 상황 속에서 해열제만으로 이겨낸 40일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인데요. 책 제목 쿼런틴은요. 공항 검역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감소시킨 흑사병 대유행 당시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의회가 외부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40일 동안 격리한 뒤 유래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쿼런틴이라는 이 책은요. 제목이 말해주듯이 제2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생존 보고서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 체계부터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재기 등 사회 문제와 인종차별, 또 종교 근본주의, 가정폭력 등을 보여주면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 시간까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뉴욕 동포의 책이라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죠. 저자 김어지 씨는요, 현재 사진을 하는 아내와 함께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라는 이름으로 브런치에 음식과 요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와 인수공통감염병 제2의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이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셧다운에 대비하는 방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준비해야 할 상비약 등을 꼼꼼히 실었다고 합니다. 친절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알려고 했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21회 이효석 문학상 대상의 단편소설 소유의 문법의 최훈 작가가 선정됐네요. 이효석 문학심사위원회는요, 소유의 문법은 우리 시대의 문제적 증상과 침묵하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두루 포착하면서 여러 겹의 질문을 내장한 아름다운 소설이며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 속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예리함을 보였다라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효석 문학상은요, 가산 이효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0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효석 하면은 메밀꽃 필 무렵 가장 먼저 떠오르죠. 낙엽을 태우면서 라는 아름다운 수필도 생각나고요. 이번에 수상을 한 최훈 작가는요, 1978년 문학사상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1988년 문학과 사회에 또 소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훈 작가는 이번 수상으로 3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학 얘기, 살아가는 얘기, 시 얘기 함께 나누는 사이에 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 뭐 있겠나요?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건강, 밥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해처럼 환한 얼굴로 만나서 문학 얘기, 시 얘기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